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평생 함께할 사람이 맞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죠. 인생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되돌리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남편, 아내를 고르는 방법에 정답이 있을까요? 100%의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부부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체로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정답에 가까운 최소한의 기준들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조건이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들도 있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이 영상에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부부가 행복했구나, 혹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러면서 좀 힘들었구나 라는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 뇌피셜이 아니고 196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 무려 67편을 분석한 메타 분석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의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나 부부 외에 그 밖에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댁, 처가 같은 부분은 부부 외의 환경적 요소겠죠. 그러면 개인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첫 번째 기준은요, 심리적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결혼 만족도가 낮아진다 입니다. 심리적 문제라고 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 6글자로 하면 뭐죠? 나르시시스트죠. 경계선적 성격 장애 같은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연구에서 주목했던 심리 문제 중에 하나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낯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내면화된 수치심은 뭐냐면, 그런 수치심이 그걸 느낄 만한 상황이라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 문제예요. 이런 수치심을 가진 경우에 조그마한 비판에도 너무나 취약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 쓰게 되고, 중독에도 잘 빠지게 되는 그런 성격이 되죠. 이런 심리적 문제를 가진 상대를 만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 자체의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요, 당신은 심리치료라는 사람이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상대가 심리적 문제가 있어도 이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더 사랑해주면 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누군가에게 헌신과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당신의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멋지고 어쩌면 숭고한 결정이지만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은 천재 수학자이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죠. 내시 균형 이론을 만든 존 내시 박사의 일생을 다룬 실화 영화인데요.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조현병을 잘 관리하면서 이겨내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옆에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겪어내는 아내가 있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가치 있고 멋진 일이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결혼 전에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혹은 최소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심리적 문제는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육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혼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기준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도 애착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애착 유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위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애착 방식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안정 애착 유형과 3개의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정 애착은 일단 사랑하는 관계가 잘 맺어지면 상대가 나를 지속적으로 좋아해주고 잘 돌봐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종류의 불안정 애착 유형은 상대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줄 거라는 걸 믿지 못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혼자 실망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회피형 애착은 상대가 정서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을 다 주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상하고 서운하게 느낄 수 있죠. 집착형 애착은요, 뭐 불안형 애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데도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문득 드니까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혼란형 애착 유형도 있는데 이 유형은 가장 애착이 안정되지 않은 유형으로서 어떨 땐 회피형 같고 어떨 땐 집착형 같아서 종잡을 수 없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특정 유형을 가진 이성에게 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집착하는 타입이라면 뭔가 쿨해 보이고 감정을 되게 잘 조절을 하는 것 같은 회피형에 끌리는 이런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확 끌리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좀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무조건 안정 애착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별로 설렘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보석 같은 안정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 헤어지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위에 2가지는 사람 자체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3번째, 4번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3번째는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연구로 안 봐도 사이가 좋은 부부들 만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보통 그런 부부들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죠.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혹은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뭘 느꼈는지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대화 상대가 된다는 거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 능력이 있어야 이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꼭 무슨 문제가 있거나 대화를 해야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대화를 잘 주고받는다면 결혼 만족도가 아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비난, 냉담, 경멸, 이거는 말로든 표정으로든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게 행복한 결혼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 상대방 탓을 하고 잘못한 점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대화를 끊어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 그리고 상대를 열등하거나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표정을 짓는 거죠. 연애 관계에서 이런 태도와 말투가 나타난다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4번째는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입니다. 물론 뭐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안 싸우고 2, 3년 만나는 커플이 있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갈등이 없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를 거고 가치관도 100% 일치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상대를 받아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합니다. 좋은 대처는요, 일단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주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타협과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둘 중 한 명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부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대처도 있겠죠. 갈등이 있는데 그걸 꺼내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 이거 최악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죠. 그냥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당장 부딪히고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는 곪고 더 크게 터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방식은 상대만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공격형이 있고요. 이성적 대화와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감정만 지나치게 드러내서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비이성적 대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갈등을 꼭 겪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상대가 대처하는지를 잘 보시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사람 자체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닌 그 외의 요소들 중에서 부부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인데요.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아이를 만약에 낳게 된다면 부부관계의 행복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여자분들의 경우에 영향이 컸는데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면 결혼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 전에 아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 양육 태도라는 거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모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내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싫었는지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파트너랑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셨던 방식이 싫어서 나는 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던 방식에서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을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비슷하게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나친 반대가 돼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셨던 게 싫어서 반대로 키우려고 하다가 너무 방임을 해가지고 아이가 상처를 받는 시기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아이를 낳기 전에 충분히 탐색해보고 그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던 것과 비슷한가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제력. 결혼할 때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들의 경제력이라는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해서 잘 사는 데에 경제력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부부관계가 더 행복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결혼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5가지보다는 훨씬 적은 영향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현재의 경제력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부부관계의 행복과 경제력과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잘 맞는 거 이런 것도 크게 관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MBTI 유형이 어떤 유형이랑 잘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성격인지보다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5가지 요소들 모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것보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게 더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불안정 애착일 때 불행해지는 것보다 내가 불안정 애착일 때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논문의 표현에 따르면 상대방 효과보다 자기 효과가 더 컸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먼저 나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100%는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5가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심리적 문제가 있는지, 애착 유형이 안정적인지, 의사소통을 잘 하는지, 갈등을 잘 다루고 대처하는지,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것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